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에서 한국인 대학생 실종됐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게 너무 시골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외국인 실종이라서 그런지 수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됐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해외에서 실종이 되면 더욱더 조사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모로 문화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인 대학생이 실종된 사건이에요. 그럼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당시 24살이었던 오미사 유미야. 미에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었는데 1991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고고학 대학원으로 진학할 예정이었어. 근데 유미가 완전 고고학 덕후였거든. 그래서 예전부터 꿈이 있었었는데 그건 바로 고적으로 유명한 지역에 여행 가서 마음껏 탐방하는 거였어.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게 돼. 그녀가 정한 목적지는 바로 일본에서 가까운 데다가 도시 전체가 유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경주랑 부여였지. 유미의 여행은 경주에서 시작해서 부여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어. 1991년 3월 27일 부산행 페리를 탔고 오전 10시쯤 부산에 도착을 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유스호스텔을 숙박 예매하고 바로 경주로 이동했어. 유미가 처음에 이틀 동안 묵을 숙소는 계린 유스호스텔이었는데 불국사 근처에 있는 곳이야. 와, 근데 이제 책으로만 보던 이 유적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신나더라고. 그래서 숙소로 이동하기 전에 막 천마총을 막 구경하고 있었거든. 근데 한국도 처음이고 막 마음만 앞서갖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대로 길을 잃고 말아. 그래서 막 이렇게 헤매던 와중에 근처에 퇴근하던 한국인 회사원들이 도와주게 돼.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막 우리나라 유적 공부하러 왔다는 이 외국인이 신기하기도 했었고 또 한국인들이 얼마나 정이 많아. 유미한테 저녁까지 사주고 숙소 앞까지 데려다 줬다고 해. 이때가 밤 9시 20분이었어. 유미는 혼자 체크인을 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프론트에다가 키를 맡기고 혼자서 둘째 날 여행을 떠났지. 근데 그날 이후 유미의 연락은 끊기고 말아. 이 사실은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야 알려지게 돼. 그때 당시에는 여행사가 숙소를 예약한 다음에 한 번에 숙소비를 내고 그랬었나 봐. 4월 3일 아침 그 유미의 숙소 예약 대행을 해줬던 여행사 직원이 숙박비를 내러 그 호스텔로 찾아왔거든. 근데 숙소 직원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유미 씨가 짐 남겨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와서 좀 가져가라고 해주세요. 아니, 지금이면 일본에 돌아가고도 남았을 때거든. 근데 왜 짐을 두고 갔지? 여행사 직원은 바로 유미한테 연락을 했지. 근데 도무지 연결이 되질 않더라고. 근데 연락이 닿질 않으니까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짐 버리고 간 건가? 하고 넘어갔는데 4월 9일 일본에 있는 유미의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돼. 딸이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면서 혹시 여행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 여행사에 연락을 한 거였지. 보니까 유미가 가족들에게 알린 귀국 예정일은 4월 1일이었어. 그러면서 아무리 늦어도 자기는 4월 2일까지 갈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여행사 직원은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지. 안전하게 일본으로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했었잖아. 그래서 일단은 법무부에 연락을 해서 유미가 출국을 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기록은 전혀 없는 거야. 항공, 선박, 아무것도 예약한 기록조차 없어. 여행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본부를 차리고 즉각 수사에 돌입하게 돼. 실종 당일 유미의 행적을 먼저 알아보자면 먼저 유미가 호스텔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은 3월 28일 아침이야. 녹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또 파란 모자에 운동화 신고 크로스백 메고 숙소를 나섰다고 해.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간 짐 안에는 양말 8켤레랑 속옷 3벌,
그리고 3,000엔 정도가 있었지. 그러니까 실종과 관련된 걸로 보이는 단서는 남아있지를 않아. 결국 경찰은 경주 시내를 싹 돌면서 탐문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3월 28일 오후 3시 반쯤 유미가 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유미를 봤던 걸 기억한 거지. 하지만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이었잖아. 그러니까 CCTV가 거의 없었거든. 오로지 목격 증언에만 의지해야 했던 이 탐문 수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말아. 이후로 유미를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유미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연락할 수 있도록 여행사랑 또 호스텔 연락처를 꼭꼭 가지고 다녔었대. 그러니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런데도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경주를 대표하는 산인 토암산에는 유적이 엄청 많다고 해. 그리고 유미가 묵었던 그 호스텔에 토암산 근처에 있기도 하고. 경찰은 유적 탐방이 목적이었던 그 유미가 숙소 근처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산에 갔다가 혹시 실족사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50여 명의 그 수사 요원이랑 헬기까지 동원해서 그 토암산 근처를 싹 수색했는데 별다른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혹시 인신매매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직폭력배랑 또 불량배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보기도 했는데 역시나 특별한 정황은 없었었고, 경찰은 무슨 교통사고부터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그 수사 범위 안에 놓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런 노력에 무색하게도 유미랑 관련된 그런 흔적이 단 한 개도 발견되지가 않아. 실종 장소가 한국이라서 일본 경찰도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유미 가족들은 소식을 빨리 받아보지도 못했었고 그냥 하루하루 마음 졸이면서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지. 혹시나 유미가 이미 일본에 돌아와서 학교 근처 자취방이나 친구네 집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연락해봤는데 아무도 유미랑 연락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러던 1991년 7월 일본에 보도된 한 뉴스를 본 유미의 가족들은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북한이 일본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본인들을 납치하고 있다는 거야. 이 뉴스를 보자마자 가족들은 유미가 북한에 납치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불안함을 참다 못해서 그녀의 부모님은 직접 한국으로 와서 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경찰은 가족들에게 받은 그 사진으로 유미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를 담은 그 전단지를 배포했었어. 어쩌면 결정적인 목격 증언을 확보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지. 그리고 실제로 몇 명의 목격자가 추가로 등장하기도 해. 한 명은 3월 28일 오전에 호스텔 기념품 샵에서 여행자 수표로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불국사랑 석굴암 쪽으로 순회하는 버스에 타는 모습을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내리는 걸 봤대. 당시에 버스를 운전했던 그 운전기사랑 주차장 관리인도 같은 내용을 증언했었고, 이렇게 결정적인 증언들이 나왔는데도 당초에 수사는 진전이 없어. 그러니까 실종과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진짜로 유미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사실 한국 경찰은 유미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어. 일단 유미의 행적이 끊긴 시간대가 너무 대낮인 데다가 그녀가 목격된 순회버스의 종착지가 경주 시내였다는 점 때문이었지. 생각해봐봐. 대낮에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많은 그 시내 한복판에서 젊은 여성이 납치를 당했다 하면은 그 목격자가 아무도 없을 수가 없잖아. 북한 공작원들이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누구를 납치했을 리도 없고, 게다가 한국에서 굳이 일본인을 찾아서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거지. 하지만 유미의 가족들은
북한에 의한 납치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의심했어. 사실 가족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유미가 실종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일본에 있는 유미 본가에 감시자가 생겼다는 거야. 응? 감시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부모님의 주장에 따르면 어느 날부터 남자 3명이 검은색 차를 타고 자기 집 근처를 맴돌면서 가족들을 미행하고 막 살펴보고 그랬다는 거야. 심지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 그랬었대. 갑자기 수상한 사람들이 막 집 근처에서 보이니까 저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이 아닐까 싶었던 거지. 게다가 유미가 실종된 이후로 1년 반 동안 유미 본가에 이상한 전화가 여러 번 걸렸다고 해.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뚝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그때 가족들이 납북 피해자들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기 생존을 알리려고 무언의 전화를 걸었다는 그 뉴스를 봐서 이 전화가 혹시 북한에 있는 유미가 건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끝내 아무것도 밝혀지진 않았어. 타지에서 홀로 돌아다니던 그녀가 납북에 타겟이 된 건지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인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알 수 없다고 해. 유미네 부모님은 1992년부터 해마다 유미가 실종되었던 3월이 되면 경주경찰서에 편지를 보내서 수사 진행 사항을 묻곤 했었었대. 한국 경찰이 성실성의껏 수사해준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않았었고, 딸이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라는 마음이서였겠지. 딸의 존재가 어쩌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기도 해. 한동안은 주말마다 직접 경주를 찾아가서 사라진 딸의 흔적을 찾기도 했다는데 이런 노력이 무색한 결과가 너무 속상한 것 같아.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국내의 반일 심리가 당시에는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인 실종 사실이 뉴스로 보도되지도 못했을 정도였다고 해. 아니, 애초에 언론사의 주목조차 받지 못했던 거야. 소수 언론에서만 그냥 짧게 보도하는 정도가 전부였어. 만약 유미의 실종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좀 널리 알려졌다면 그녀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2012년 유미의 아버지는 딸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져. 만약 유미가 살아있다면 벌써 50이 넘는 중년 여성의 모습일 거야. 그녀의 어머니는 중년의 모습이 된 유미가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종종 꿀 정도로 여전히 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일본 경찰도 그 유미 실종에 대한 제보를 현재까지도 받고 있고 유미의 가족들은 그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난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막내 디바 메이예요. 오늘 사건은 한 번에 6명이 사라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대체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캐나다 피커링이라는 도시인데 토론토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이날은 1995년 3월 16일 밤이야. 늦은 시간까지 한 아파트의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이때 같이 놀고 있던 애들은 총 6명이었는데 당시 18살이던 집주인 체드랑 16살이던 데니, 17살이던 제이, 제이미, 마이클, 그리고 로비였어. 10대 애들이 술 마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 괜히 어른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에 제이랑 데니가 갑자기 말다툼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점점 격해지더니 제이가 화를 못 참고 데니 얼굴을 몇 대 때리고 말아. 맞고 나니까 데니가 완전 열받은 거지.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 불러오겠다고 아파트를 뛰쳐나가 버려. 그리고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질 않더라고. 17일 새벽 12시 50분이었어.
데니가 나가고 오질 않으니까 아파트에서 기다리던 5명은 심심해진 거지. 그리고 데니도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부둣가 근처로 나가서 놀자고 하게 돼. 아이들이 나가고 잠시 후 조금 진정된 데니가 아파트로 돌아왔거든.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다들 어디 간 거야? 데니도 결국 애들이 찾으려고 다시 아파트를 나섰어. 아이들이 부둣가로 향한 지 한 40분 정도 지나서 1시 반이었는데 이때 제이가 여자친구 모니카한테 전화를 해서 그 근처 호수에서 애들이랑 수상자전거 타면서 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새벽 1시 반이잖아. 모니카가 밤이니까 위험하다고 타지 말라고 했지. 근데 제이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여자친구를 안심시켰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시간이 지나고 새벽 1시 30분쯤 근처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오게 돼. 신고자는 제이의 여자친구인 모니크더라고. 아까 수상자전거 타겠다는 그 남자친구의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질 않았던 거야. 너무 걱정되니까 신고를 했던 거였지. 그런데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하더라. 사실 제이랑 친구들은 종종 술도 마시고 막 절도나 폭력 같은 전과가 있는 비행 청소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경찰이 보기엔 그냥 애들이 또 늦게까지 노느라고 연락 안 되나 보다 싶은 거지. 그래서 모니카한테 정 걱정되면 부모님한테 직접 신고하라고 하셔라. 그러면 사건 접수해주겠다.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해. 후에 경찰의 이런 대응은 논란이 됐어. 경찰은 최초 신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또 일주일이 돼서야 그 사실을 밝히기도 했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걸까? 경찰의 말대로 별일이 아니었던 걸까? 모두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게 돼. 다음 날, 날이 밝아도 6아이들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거야. 연락도 안 돼, 집에도 안 들어와. 가족들은 너무 걱정이 됐지. 결국 아이들의 가족이 잇따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야. 그렇게 이틀이 지난 3월 19일. 아직까지도 아이들의 소식이 없으니까 마침내 경찰 조사가 시작돼. 아니 이틀이 지날 때까지 아이들의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거야. 경찰은 먼저 아파트 인근이랑 또 호숫가 보트 선박장을 살펴봤어. 애들이 부둣가 가서 수상 자전거 탄다고 했었잖아. 혹시라도 작은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지. 마침 선박장 보안 카메라에 소년들의 행적이 찍혀져 있었어. 3월 17일 새벽 1시 48분이었는데 아이들 3명이 선박장으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던 거야. 정확하진 않지만 어렴풋하게 실루엣 보이지? 확인해보니까 제이미랑 로비 그리고 마이클이더라고. 그런데 나머지 아이들은 보이질 않았어. 근처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한 새벽 2, 3시쯤 보트 엔진 소리가 들렸다고도 했고 또 선박장 관리소에서 한 4.2m 길이의 보트 하나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기까지 했어. 보니까 옆 보트에서 맥주 한 박스도 같이 사라진 거야.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아이들이 호수에서 보트랑 술을 몰래 훔쳐서 운전하다가 길을 잃고 어딘가에서 포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찾아야 되니까 근처 군부대랑 해양경비대에 지원 요청을 했었어. 근데 무슨 바다도 아니고 호수인데 표류를 하고 군이랑 해양경비대까지 부르나 싶지? 사실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 아이들이 사라진 호수의 이름은 온타리오호인데 이 호수는 미국이랑 캐나다의 5대 호수 중 하나고 그 면적이 서울하고 경기도를 합친 것보다도 컸거든. 캐나다 온타리오주하고 미국 뉴욕주에 맞닿아 있고 또 워낙 커서 무슨 호수에 수평선이 있고 파도도 치는 데다가 강을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대서양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호수가 너무 넓으니까 여기서 사람이 사라지면 완전 비상인 거지. 다음 날인 3월 20일에 경찰과 해양경비대 그리고 또 지원을 요청을 받은 군부대가 수송기, 헬리콥터,
해양구조팀까지 총동원해서 그 수색 작업을 시작해. 수백 명이 자원해서 아이들을 찾기도 했지. 호수 근처 해안을 아주 샅샅이 살펴본 거야. 그렇게 수색은 무려 3일 동안 이어졌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들의 흔적은 보이질 않더라고. 결국 군인들은 철수했고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 정도 더 찾아봤거든. 하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어. 그러다가 호수 해안에서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수상자전거 하나가 막 둥둥 떠다니고 있더라고. 근데 또 애들이 타고 있던 그 자전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 경찰은 더 이상 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냥 애들이 보트 훔쳐다가 술 마시고 그러고 또 운전 미숙으로 전복돼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려. 당시 온타리오호의 3월 기온이 평균 영하 0.9도였고 최저일 때는 영하 6.4도였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거야. 그렇게 실종 10일 만에 수사는 종결되고 말아. 하지만 경찰의 발표대로 보트가 침몰해서 사망한 것이라기엔 어딘가 석연찮은 점들이 있었지. 먼저 이상한 것은 경찰의 태도였어. 경찰은 수사 초기에 이미 침몰 사고를 예상했던 거야. 그래서 수중 탐지 전문 회사에 수색 요청을 했었거든. 근데 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그 요청을 취소했어. 물론 온타리오 호수 수심이 되게 깊기는 해. 그래서 수색하기가 좀 쉽지 않기도 하고. 평균 수심이 한 86m고 제일 깊은 곳은 무려 244m가 되기도 하고. 아니 수색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했다는 건 좀 안타깝다는 거지. 아이들이 실종된 지 12일이 지났어. 3월 29일이었는데 선박장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호수 반대쪽에 윌슨 해안가에 한 빨간 보트 연료통 하나가 발견된 거야. 확인해보니까 연료통에는 뚜껑이 없었어. 라벨에는 영어랑 불어가 함께 적혀져 있었는데 이건 캐나다에서 상품을 표기하는 방식이거든. 그래서 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캐나다 청소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연료통을 캐나다로 보내게 돼. 그리고 확인해봤더니 이건 도난당했던 그 보트의 연료통이 확실한 거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 대체 어떻게 연료통이 보트에서 분리된다는 거지? 게다가 당시 조류랑 바람을 고려해보면 그 연료통이 윌슨 해안가에서 발견됐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대. 그리고 뚜껑이 없는 연료통이 2주 넘게 바다에 가라앉지 않은 것도 의문이었고 뚜껑이 없으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 연료통이 이렇게 발견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바로 누군가 일부러 연료통을 분리해서 윌슨 해안가에 버린 경우인 거지. 수색은 계속돼. 3월 31일 다이버들이 인근 해역 3m 깊이의 물속에서 따지 않은 맥주 한 병을 발견했어. 당시 발견된 그 맥주는 실종 당시 도난당한 맥주랑 같은 종류였던 거지. 맥주병을 감식해보니까 오른손 집게 또는 왼손 엄지로 추정되는 쪽지문 일부가 발견되기도 해. 하지만 이게 사라진 아이들의 지문인지 확인되진 않았고.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고 경찰에 뜻밖의 제보들이 들어오더라. 아이들을 육지에서 봤다는 목격담들이었어. 장소는 모두 제각각이었는데 토론토 큐비치에서 봤다. 뉴욕의 한 버거킹에서 봤다. 또 누구는 사건 다음 날 실종된 아이들 중 한 명인 체드가 집에 있는 걸 봤다고 하기도 해. 하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제보일 뿐이었지. 사실이 확인되진 않았어. 아이들의 생존 반응이 단 한 번도 확인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사고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 하지만 6명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대. 일부 사람들은 또 다른 사고의 가능성을 제기했어. 사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선박장 옆에 피커링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었거든.
발전소에서는 냉각수를 사용하려고 많은 양의 바닷물을 빨아들인다고 해.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유입구로 보트와 함께 빨려 들어간 게 아닐까 추측했지. 실제로 발전소 앞쪽에 물살이 막 소용돌이 치는 구간이 있기도 했었고. 그런데 또 발전소 측에서는 여과장치 시스템상에 보트나 사람은 빨려 들어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 그럼 대체 아이들은 어딜 간 걸까? 하룻밤 사이에 10대 청소년이 6명이나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수사가 진행되질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 그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이 사라지나 싶었는데 아이들의 실종을 오랫동안 추적한 캐나다의 사립탐정 브루스 리켓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 탐정의 의견은 이랬어. 당시 아이들이 실종됐다고 추정되는 곳이 뉴욕과 캐나다의 더럼 지역 사이인데 여기에서 불법 마약 밀매가 이뤄지기로 유명하대.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이 이 마약 거래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지. 사건 당일 선박장의 보안 카메라에서는 자정 이후에 픽업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 그리고 다른 차에 무슨 짐을 옮겨 싣고 1시간 정도 멈춰져 있다가 그 차가 떠나가는 모습이 찍혀져 있었던 거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이 차가 그 짐을 옮겨 실었던 차야. 뿐만 아니야. 아이들이 선박장에 들어온 지 한 20분 정도 지나서 새벽 2시 10분 정도였거든. 남자 1명이랑 여자 2명이 선박장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 있기도 했었어. 저희 배 옆에 어렴풋하게 사람 실루엣 보이지?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앞서가던 남자의 행동이었는데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팔을 들어서 뭔가를 가리키는 행동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어쩌면 실종된 아이들을 본 건 아니었을까 싶었던 거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조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쩌면 마지막 목격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의 신원은 밝혀지질 않았어. 이상한 점은 이게 끝이 아니야. 선박장을 비추는 보안 카메라가 새벽 2시 21분 이후로는 작동되질 않은 거야. 단순히 작동 오류로 녹화가 멈춘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중단시킨 건지는 알 수가 없었지. 그렇게 사건은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 그러다가 아이들이 실종된 지 3년이 지난 1998년 4월에 나이아가라강 퀸스톤 지역에서 백인 남자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어. 신장은 172cm에서 180cm 정도로 추정돼. 부패가 심해서 다른 특징은 알 수 없었지만 붉은색 리바이스 바지를 입고 있었대. 그런데 이 바지가 실종된 아이들 중 하나인 제이가 그날 입고 있었던 바지랑 일치했던 거야. 제이가 당시에 한 183cm 정도였으니까 추정 신장하고도 좀 비슷하지?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은 발견된 시신에 대해 DNA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고. 제이의 가족들한테도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해.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려서 5년이 지난 2013년. 그때가 되어서야 제이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 가족들은 자신의 DNA를 제공할 테니까 그 나이아가라 강에서 발견된 시신과 비교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데 경찰의 반응이 의외야. 시신이 발견된 지역은 온타리오 호수보다 상류에 위치해 있다면서 온타리오 호수에서 실종된 제이가 그 상류에서는 절대 발견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린 거야.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고 아예 DNA 검사 요청을 거부하더라.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비용을 본인들이 전부 댈 테니까 검사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한 거지. 결국 경찰은 1998년도에 수거됐던 그 붉은색 바지랑 유골의 일부를 온타리오 검시관에 보냈지만 DNA 확인 결과 안타깝게도 제이랑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해. 아이들이 사라진 지도 어느덧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현재까지도 보트의 연료통이라고 추정되는 그 물체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흔적도 잔해도 유해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고 경찰은 이젠 수사를 아예 종결한 상태야. 정말로 수사관들의 결론대로 아이들의 보트가 전복돼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걸까? 어떤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 실종 가족들은 국가 DNA 데이터 은행에 자신들의 유전자 정보를 모두 등록해뒀대. 혹시라도 온타리오 호수에서 뭔가 유해들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그 신원을 확인하려고 그런 거야. 매년 3월 17일이 되면 지금도 프렌치만 선박장에 노란 풍선들이 등장한다고 해. 실종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늦게라도 아이들의 행방이 확인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노란 풍선으로 아이들을 추모하는 거지. 늦게라도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닿길 바랄 뿐이야. 오늘 사건도 참 안타깝지? 경찰의 대처가 조금 달랐다면, 좀 더 빠르게 수색에 들어갔다면 이 사건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 이미 너무나 늦었지만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래.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